안녕하십니까. 천재연구가 조성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천재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재들만의 공통점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의 저자로서 도쿄, 일본의 천재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에서 5명을 다뤘습니다.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애니메이션 제작자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창업자 도요타 기이치로 5명을 제가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쿄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천재들이 많아서 인물을 고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5명을 선정했는데 비교적 잘 선정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세키는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도련님 등을 쓴 사람이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여행과 반려동물입니다. TV를 틀면 온통 반려견, 반려묘가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반려동물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반려묘를 최초로 114년 전에 스타로 만든 사람이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도쿄는 제가 앞서 소개한 뉴욕, 파리, 비엔나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일본은 그 바다를 해자로 삼아서 고립된 채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물론 5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도라이진이라고 합니다.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민족과 섞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 이동을 통해서 유럽의 도시들처럼 육로 이동을 통해서 섞이고 이렇게 융합될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진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22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본으로 가는 그 여객선 위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 소식을 접합니다. 1922년이라는 시간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도쿄에 도착해서 약 40여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면서 주요 대학, 도쿄 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에서 특강을 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21년에 도쿄에 가고 일본 전역을 순회 강연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1920년대 이미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를 24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학상 2명을 제외하면
생리의학상에서 과학 분야에서 2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은 수상자들은 그들이 모두 천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노벨상은 여러 분야에서 인류에게, 공동체에게 윤택하게 만든 사람을 선정해서 격려하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44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근대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44년 만에. 어떻게 44년 만에 근대화의 기틀을 만들고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바로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인과 다른,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인과 다른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칼럼니스트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잠깐 인용해 보면 1543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전혀 안 통하고 생김새도 너무나 다른 서양 사람들을 대한 일본인들의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철포, 조총이죠. 조총 2자루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포 2자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에는 자체 기술로 철포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1589년에 되었습니다. 1589년에 스시마, 대마도죠. 스시마 섬의 영주가 조선의 조정에 철포 한 자루를, 조총 한 자루를 헌상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철포를 받고도 이 철포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인이 갖고 있는 일본인 특유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코토리 정신입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 배운다는 게 이 도코토리 정신입니다. 자,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섭게, 지독하게 배우는 게 바로 이 도코토리 정신입니다. 메이지 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은 분한 일이지만 승자에게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일본인은 또 다른 이런 정신도 있습니다. 일본인은 전쟁이나 개인 간의 대결에서 한번 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그것을 마이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구시렁거리지 않습니다. 정신승리 운운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인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인은 베끼기는 잘하는데 과연 자기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창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말일까요?
모든 창조는 앞선 것을, 좋은 것을 보고 베끼는 데서, 벤치마킹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독일 본태생의 작곡가가 베토벤이죠. 베토벤은 본이라는 도시가 너무 작으니까 빈에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다는 걸 알고 비엔나로 옵니다. 그리고 빈에 와서 모차르트를 흉내내면서 모차르트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른바 모차르트 워너비가 되는 거죠. 모차르트 워너비. 그러다가 자기만의 음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슈베르트를 볼까요? 슈베르트 역시 베토벤을 좋아해서 베토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베토벤 워너비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음악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감독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영화 제목, 대표 영화 작품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7인의 사무라이, 라쇼몽, 이키루, 요진보 뭐 등등입니다. 영화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킨 곳은 독일 베를린과 미국 헐리우드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미국 영화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엄청나게 연구해서 결국은 미국 영화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한 인물이 존 포드 감독입니다. 존 포드 감독의 대표작이 하나가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입니다.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영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10대 영화에 들어가는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7인의 사무라이를 헐리우드 영화인들이 보고 경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존 포드,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을 훨씬 몇 배 우수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이 도코토리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그 사람이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자, 이 도코토리와 함께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일본인의 정신이 바로 일본인의 어떤 특유 현상이 오다쿠입니다. 오다쿠. 다쿠할 때 다쿠는 집택자를 쓰죠. 팬을 뛰어넘는 게 마니아입니다. 마니아를 또 뛰어넘는 게 바로 오다쿠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미쳐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오다쿠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쿠가 많은 나라들은 예술품이든 공산품이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흔히 일본인을 가리켜서 이런 말 하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화를 중시하는 것을 바로 와라고 합니다. 와. 한자로는 화죠. 자, 와문화 속에서 오다쿠는 발달한 현상입니다. 일본 특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천재들의 상당수는 오다쿠 기질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천재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대체적으로 현실 생활에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제가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에서 선정한 5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를 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20대 후반에 소설가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재즈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재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즈 소설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락, 재즈, 클래식의 거의 오다쿠 수준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또 어떻습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초등학생 때부터 망가 작가를 꿈꿨습니다. 오로지 만화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디즈니와 쌍벽을 이루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사실상 대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구할 수 있는 게 일본인의 정신은 바로 대대로 한 곳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쇼 켄메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모노지쿠리,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쇼 켄메이와 장인 정신. 자, 일본인들은 간의 수공업인 마치코바를 대물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들도 그것을 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식당도 해당할 수 있겠고 작은 공방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코바가 가업으로 대물림 되다 보면 기술이 축적되잖아요. 기술이 축적되니까 당연히 높은 수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노벨상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이웃 일본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22명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오다쿠처럼 이쇼 켄메이 한 결과가 바로 노벨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도요타 기이치로 역시, 도요타 집안 역시 이쇼 켄메이, 모노즈쿠리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의 천재들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 재능이 꺾이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랬고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운 좋게도 그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능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그 재능 있는 일본의 5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는 그 태도에,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요타 기이치로,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자인 도요타 사키치입니다. 이 사람은 아산 정주영처럼 소학교 졸업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1885년이죠. 18살 때 영국에서 나온 베스트셀러, 1859년에 나온 베스트셀러인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조론을 읽고, 셀프 헬프라고 하죠. 자조론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자조론에 나오는 얘기처럼 남들이 못하는 기술,
기계를 발명해서 나라에 보답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큰 돈을 벌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도요타 기이치로의 아버지인 도요타 사키치입니다. 18살 때 소학교 졸업이 전부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전론을 읽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885년이면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년 뒤입니다. 김옥규는 바로 갑신정변 1년 뒤에 일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19세기 말에 평범한 시골 깡촌 중에 깡촌에서 목수일을 배우던 도요타 사키치가 한 책을 읽고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읽고 이런 자각에 이르렀다는 사실, 전 이 사실을 접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 조선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개인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는 저절로 선진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